네, 대부분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요.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프랩의 CTO로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사람의 개발자로서 인프랩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인프랩의 CTO이자 개발자인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인프런의 아키텍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인데요. 부제가 적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에서 적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하게 들리실 텐데요. 적정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A라는 목표를 B라는 일정 안에 달성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제약 조건들을 저희는 적정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길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 안에 물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동료들과 배에 노를 저어서 간다가 있을 것 같고요. 크루즈함을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적정에는 제약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다음과 같이 돈과 동료가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 생긴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프런의 시즌 1이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요. 직접 헤엄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프런의 시즌 1은 개발자가 곧 대표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선택과 아키텍처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직접 개발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외부 자원, 흔히 말하는 사스라고 하죠. 사스를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선택지 밖에는 없는 거죠. 그게 좋은 아키텍처든 안 좋은 아키텍처든 관계없이 경영, 홍보, 마케팅, 회계를 다 하는 대표님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대표님이 선택했던 방법은 워드프레스였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PHP로 만들어진 사이트 빌더에 가까운데요. 서버에 직접 내가 MySQL을 설치하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서 실행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이트나 커머스 같은 것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들과 함께 조금 변경이 필요한 기능들은 워드프레스 내부의 코드인 PHP와 jQuery를 개발을 잘 모르는 대표님이 어떻게든 수정을 해서 개발을 계속 해오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원수 10만까지 이 워드프레스만으로 버텼는데요. 회원수 10만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게 돼요. 워드프레스라는 것 자체가 범용적인 어떤 서비스를 나왔기 때문에 최적화 자체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에서 저장하는 데이터가 우리가 설계한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나 플러그인들의 기능들이 아닌 그 외 다른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정이 필요했는데요. 그 수정 자체가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한 대에 물리 서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서버에 변경이 있거나 배포를 해야 될 때마다 흔히 말하는 터미널로 SSH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껐다 키거나 워드프레스를 껐다 키는 식의 배포 방법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회원수 10만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한 번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기능은 그대로 두고 서비스를 직접 다시 만들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인프라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지죠. 그래서 시즌 2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는 아니게 되는데요. 백엔드 1명, 프론트엔드 1명, 데브옵스 1명, 그리고 개발 겸 경영을 하시는 대표님 1분까지 해서 총 3.5명의 개발자로서 워드프레스를 다른 기술 스택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브옵스가 1명씩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프론트엔드가 빠지든 백엔드가 빠지든 1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영역의 개발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풀스택 개발자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개발자들이 1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영역의 개발이 전체가 멈추게 되는 리스크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택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먼저 기술 스택을 통일하게 됩니다. 즉 백엔드용 언어, 프론트엔드용 언어, 데브옵스용 언어
뭐 예를 들면 데브옵스는 고를 선택하고 백엔드는 자바를 선택하고 프론트엔드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선택한다고 하면은 각각의 영역들을 모든 개발자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기술 스택을 완전히 통일합니다. 풀 JS 스택으로. 그리고 러닝 커브를 최대한 낮추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관리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저희의 결론들은 일단 CDK 같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선택지도 JS로 관리하도록 했고요. 람다 코드도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닝 커브를 좀 낮추자는 생각이었어서 그 당시에 개발자 3명이 전부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조금 익숙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선택을 하고 OOP는 뭐 설계나 DDD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필요하니 이건 좀 복잡하다. 얘네들은 빼고 순수 함수와 JS로만으로 모든 것을 관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리액트나 혹은 네스트.js 같은 특정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기보다는 라이브러리만 조금 통일성을 갖추자라고 해서 마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FX 시리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뭐 FX.js, FX.dom, FX.SQL인데 FX.dom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Query와 같이 돔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기술이고요. 리액트나 뷰 같이 가상 돔을 선택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AWS에 있는 ECS 파게이트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과 서클CI라고 하는 배포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더 이상은 직접적으로 서버를 관리하지는 않도록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즌 2의 인프런 아키텍처는 FX.js, FX.SQL, FX.dom이라고 하는 3개의 기술 스택을 가지고 코드를 개발하고 난 뒤에 이걸 서클CI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AWS ECS 컨테이너에 있는 Node.js가 배포가 되고요. 그게 아마존 RD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아키텍처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Node.js는 어떻게 구축했냐인데요. 이 Node.js를 조금을 까보면 이런 아키텍처, 예전에 아마 이 아키텍처를 아시는 분들은 최소 제가 봤을 때 경력이 5년차 이상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PHP나 JSP 혹은 익스프레스가 처음 나왔을 때 사용했던 EJS나 제이드 같이 서버에서 템플릿 엔진을 통해서 정적 HTML을 먼저 내려주고요. 내려준 HTML 위에 프론트엔드에 있는 jQuery나 혹은 FX.dom 같이 돔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애들이 이벤트를 붙이고 펑션을 붙인 뒤에 데이터 역시 돔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API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돔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꺼내서 데이터를 보내는 식으로 관리를 한 거죠. 그동안 저희가 가장 익숙했던 방식인데요. 예전에 개발을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런 아키텍처가 가장 익숙했을 거고 그 당시에 인프런의 개발팀 역시 이렇게 정적 HTML을 서버에서 먼저 내려준 뒤에 그 뒤에 프론트엔드에서 돔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택지를 통해서 구형 코드가 굉장히 최소화되었고요. 라이브러리가 FX 시리즈라고 한 단일화된 라이브러리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브옵스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우리가 가장 익숙했던 패턴인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HTML을 내려주고 돔을 이후에 핸들링하는 방식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풀 JS 스택이니 단일 프로젝트 안에서 모든 기술들이 움직이게 되는 단일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 가장 적정한 선택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3.5명의 개발자로 5개월 동안 워드프로스로 되어 있던 모든 서비스를 풀 JS 스택으로 한 번에 전환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실상 3.5명의 개발자지만 대표님은 개발자로서 뺀다면 나머지 3명의 개발자들이 전체 기능을 한 번에 교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인프랩 팀이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면은 너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이런 스토리 뒤에는 항상 모든 걸 쏟아낸 팀의 절망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규 개발자들이 채용되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개발자들 외에 신규 개발자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개발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길 수가 없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토스나 배민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연봉을 제시하면 스타트업의 개발자들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규 입사자 분들이 얼마나 빨리 현재 기술 스택에 적응하느냐가 스타트업의 생산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자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나 하나씩 좀 찾아보았는데요. 일단은 구형 코드를 최소화하다 보니 타입스크립트가 아닌 바닐라 JS에서는 타입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클래스밖에 없습니다. 즉 함수의 결과가 어떤 값으로 나갈지 함수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객체 데이터를 흔히 말하는 제이슨이죠. 제이슨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SQL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API 결과물이 무엇인지 코드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콘솔 로그로 찍어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안에 모든 시스템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테스트 코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테스트 코드 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타입이 없다 보니 아이디의 힌트나 리팩토링 같은 기능들을 전혀 지원받을 수가 없었고, 기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스템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이러다 보니 모든 작업자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조금씩 안고 있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된 라이브러리 FX 시리즈의 기술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FX 기술 스택의 문제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라이브러리고요. 저희를 여기까지 끌고 와준 너무나 좋은 라이브러리지만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아마도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몇 가지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생전 처음 보는 문법들이 있을 건데요. 어소시에이트, 웬디, 탭, 매치 케이스 같은 문법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법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액트나 이런 곳에서는 쓰지 않는 문법이고 FXJS나 FXSQL에서만 사용하는 문법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는 이야기를 신규 입사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한다는 거죠. 특히 더 문제는 저희가 선택한 바닐라 JS라는 곳이 라이브러리가 더 이상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제가 최근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느낀 건데, 폼 라이브러리, 밸리데이션 라이브러리, 비디오 관련된 라이브러리, 스트리밍 관련된 라이브러리 전부 다 리액트만 메인테인을 하고 있고요. 바닐라 JS용으로는 더 이상 라이브러리 버전업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거 이제 메인테인 이제 그만뒀고 디프리케이트 되었으니 리액트용 라이브러리를 쓰라는 라이브러리를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2015년, 10년도에 발전을 멈춘 라이브러리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선택했던 이 익숙한 패턴, 서버 사이드에서 정적 HTML을 내려주고 이후에 프론트엔드에서 도움과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이 방식이 요즘 부트캠프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신입 개발자분들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jQuery를 배운 분을 정말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아마 국대학원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좀 만나볼 수 있거나 SI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요즘 이제 부트캠프에서는 전부 다 리액트로 모든 프론트엔드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저희가 했었던 이 서버 사이드에서 내려주는 정적 HTML 방식, 그리고 이후에 돔 핸들러 기술들을 통한 돔과 데이터 펑션을 다루는 기술들이 이제는 신입 개발자분들에게는 옛 어르신들이 쓰는 기술처럼 여겨진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컴포넌트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돔과 이벤트와 함수를 한 곳에서 컴포넌트식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게 우리 jQuery 패턴의 조금의 단점인데요. 이게 안 되다 보니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왜 돔이 저쪽 디렉토리에 있고 왜 이벤트 함수는 이쪽에 있는지를 전혀 찾지 못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개발 생산성을 떨어뜨린 건데요. 노드.js 백엔드, 바닐라.js 프론트엔드라고는 풀.js 프로젝트가 단일 레파토리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고, 이게 모노레포로도 관리가 되지 않는 싱글 레포로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프로젝트 실행 시간과 리로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리로드 같은 것들은 변경이 있는 부분만 전환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노드.js 코드까지 전부 스캔을 해야지만 리로드가 가능하다 보니까 처음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2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저는 거의 뭐 자바 프로젝트 일이라고 느낄 정도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가 이렇게 오래 걸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고, 1픽셀의 코드만 변경하든 콘솔 로그만 한 줄을 넣더라도 20초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엔드까지 리로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신규 입사자가 오면서 저희가 겪은 문제점들이, 신규 입사자들은 처음 보는 패턴과 기술로 인해서 높은 진입 장벽을 느끼게 되고, 타입과 테스트 코드와 린트 같은 규칙들이 없다 보니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너무나 기다리기 힘들 정도의 번들링과 리로드 속도를 가진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컴포넌트형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즌2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시즌3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의 인력 구성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팀이 되었는데요. 백엔드 셋, 프론트엔드 셋, 데브옵스 1명, 그리고 자바스프링만 하던 CTO 1명까지 해서 총 8명의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자바스프링만 하던 CTO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세상이구나 하고 굉장히 놀라움과 함께 우리의 시즌3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시즌2의 문제점들을 조금씩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해결책들이 나왔어요. 심리적 안정감을 일단은 끌어올리자.
코드 수정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게 필요했고, 진입 장벽을 낮추자. 부트캠프를 졸업하든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던 그런 개발자들이 조금은 쉽게 우리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자.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컴포넌트형 개발, 그리고 독립적인 리로드가 가능하게 분리된 형태를 가져가자. 같이 세 가지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은요, 일단은 클래스와 타입을 쓰자였습니다. 물론 이 발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역시 저 개발바닥 향로는 OOP를 좋아하니 역시나 클래스를 또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닐라 JS에서 어차피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이라는 게 클래스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OOP를 좋아하는 것과 무관하게 타입이라는 거, 함수의 리턴 타입이나 혹은 함수의 인자값이라는 게 최소한 아이디의 힌트라도 얻으려면 클래스를 좀 쓸 수밖에 없었고요. 테스트 코드와 정적 분석을 좀 도입을 하고 ESLint와 프리티어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어떤 기술 스택에 가깝고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은 저희만의 힙한 인디밴드 같은 우리만의 인프런 스타일에서 대중적인 스타일로 갔습니다. 저는 저희 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디밴드로서 언니네 이발관, 벨리스파이스 같은 인디밴드로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SM이나 YG처럼 대중가수로서 성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대중가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기술 스택을 선택하는데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타입RM, 네스JS 같은 기술들과 아키텍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 디펜던지 인젝션 이런 식의 패턴들을 조금은 도입을 하고요. CDK와 바닐라 JS를 쓰던 데브옵스는 테라폼과 고라고 하는 데브옵스 진영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기술 스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는 계층을 분리하고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만 해결되는 문제점들을 API로 명세 기반의 아키텍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남아 있는 게 시즌 1에서 시즌 2로 하던 것처럼 한 번에 다 바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전환에 대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빅뱅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멈추고요. 6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흔히 말하는 교살자 패턴이라고 불리는 점진적 개편인데요. 서비스 개선과 서비스 개편, 개선을 동시에 병행을 하되 부분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변환을 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둘 간의 기간이 꽤나 많이 차이가 난다.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는 이때 점진적 개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저희같이 이미 매년 두세 배 성장하는 회사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만 서비스 개선을 멈춘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경쟁업체에게 굉장히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달리는 마차에서 마차를 멈추고 달리면은 안 되는 시즌이 있는데 저희가 딱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개발팀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요. 바로 매년 두세 배 성장하는 서비스를 중단 없이 개편하는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개발팀이 나중에 수백 명의 개발팀이 되어서 성장하고 다들 다른 회사의 CTO, 테크리드, 개발팀장으로 이직을 했을 때 도대체 인프로는 수백만의 회원이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개편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공유받고 싶으니까. 그때 우리는 대표님이 허락해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6개월 동안 개편만 했어요 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왜 그걸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 역시 달리는 마차의 바퀴를 바꾸는 경험이 특정 연차에서는 꼭 필요한데 저는 우리 인프런 팀에 그걸 꼭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순차적으로 옮기기 위한 구조를 조금 고안을 했는데요. 구 인프런 백엔드에서 빈 HTML만 내려주고 그 이후에 CDN에 올라가 있는 풀스택 리액트 프로젝트를 CDN에서 내려받아서 그 뒤에 후차적으로 리액트로 만들어진 화면을 그리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인프런 백엔드에서는 신규로 만들어진 페이지 한에서는 아무런 것도 그리지 않는 index.html과 신규 리액트로 만들어진 번들링된 JS 파일 두 개만 내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들링된 JS 파일의 로드가 끝나면 그때서야 리액트로 화면을 후차적으로 그리고요. 그려진 뒤에는 리액트에서 전역 상태 관리와 함께 AJAX를 통한 API 통신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방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프런 백엔드로 접점도 유지하는 형태가 가능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는 이렇게 되었고 백엔드의 경우에는 두 가지 프로젝트로 나눠서 분리를 했는데요. 기존의 인프런 백엔드에서 나머지 뒷단에 있는 로직들을
신규 인프런 백엔드라고 하는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신규 레파지토리를 만들고요. 거기에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관리를 하고 통합 회원 인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둡니다.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를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출시를 하고 분리를 할 텐데 이들의 모든 회원과 인증이 각각의 서비스에 있으면 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에서 회원과 인증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하에 비즈니스 로직을 옮기기 위한 신규 백엔드와 회원 인증만 관리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 두 가지의 백엔드 프로젝트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은 인프런 프로젝트, 기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느냐? API 게이트웨이로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뭐 줄이나 이런 여러 가지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있을 건데요. 저희는 거기까지 가는 건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고 기존에 있던 인프런 백엔드가 API 게이트웨이로서 역할을 하고 미전환된 로직들은 그 안에서 처리를 하고 Next.js로 SSR을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존의 SEO가 필요한 SSR 영역들은 기존의 인프런 백엔드가 처리를 하도록 한다까지가 저희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신규 기술 스택들은 전부 다 풀 타입 그리고 테스트 코드 그리고 신규 기술 스택 모던한 기술 스택들로 전환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결국은 구 인프런 싱글 레포와 신규 인프런 프론트엔드의 모노 레포 신규 인프런 백엔드의 모노 레포라고 하는 세 가지 큰 레파지토리로서 서비스가 관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씩 기능들을 이제 옮기면 되는데요. 역시나 이제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건데요. 올해 1월에 인프런은 3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서버가 죽는 대형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장애를 겪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동욱 씨 유튜브 워키토키에서 좋은 개발자 어쩌고 하던데 그런 거 찍기 전에 서비스부터 좋게 만드셨으면 하네요라는 채널톡의 CS를 주시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응원의 메시지였고요. 저의 멘탈이 아주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죠. 우리가 개편이 끝나지 않았는데 서비스 한쪽의 장애가 즉 뭐 쿠폰이나 회원 서비스가 장애가 났더니 인프런 전체 서비스가 안 되는 전체 기능의 장애로 확장되는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아직 시즌 3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시즌 4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거는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때의 상황은 백엔드는 8명, 프론트엔드 11명, 데브옵스는 4명이 되었고요. 이제는 자바 외에도 JS와 TS도 하는 CTO 1명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랩 개편이 끝나지 않았을 때 전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형태를 봤더니 기존의 신규 인프런 백엔드와 통합 계정 인증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비즈니스 인프런, 그러니까 2,000개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용 인프런과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프런 어드민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자유 게시판 질문 답변에서 쓰는 인프런 커뮤니티가 사실은 기존에 아직까지 구 인프런에서 똑같이 관리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 쿠폰 이벤트를 했더니 서비스가 장애가 나요. 대기업에서 한 번에 회원 가입을 수천 명을 시켰더니 인프런이 갑자기 죽었어요. 어드민에서 5만 개짜리 엑셀을 다운로드했더니 인프런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시즌 4의 목표는 장애를 그러면 좀 격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애 격리를 하면 한 기능의 장애가 전체 장애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녹아내린 멘탈을 조금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들 모든 서비스를 MSA를 할 수는 없겠지만 비즈니스 인프런, 어드민 인프런, 뭐 커뮤니티 인프런 이런 등등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조금은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규 인프런 백엔드와 통합 계정 인증 서비스까지는 기존의 분리가 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구 인프런들의 서비스들을 조금씩 분리를 하게 됩니다. 총 6가지의 큰 프로젝트들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메모리와 CPU를 많이 잡아먹는 흔히 말하는 엑셀 다운로드나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식의 서비스들은 이제는 조금 분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이걸 보고 느끼신 분들은 아니 저게 장애 격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 데이터베이스가 결국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과한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모든 서비스가 장애 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적정 아키텍처는 다음 시즌에 하자였습니다.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직 레거시 개편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것 자체가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트랜잭션 관리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트랜잭션 롤백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 사이즈에서 이런 분산 데이터베이스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서브 쿼리나 한방 쿼리 혹은 뷰 테이블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복잡한 쿼리들을 전부 다 쪼개서 API 통신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 왜냐하면은 이미 수많은 비즈니스 팀들이 도대체 비즈니스는 언제 개선할 거냐, 서비스 개선은 언제 할 거냐와 같이 그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생기는데, 검색 엔진 좀 도입해달라, 우리는 언제 검색이 좀 고도화되냐 같은 요구사항도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 같이 데이터 분석가분들은 우리 데이터 레이크 좀 구축해달라, 내가 뭐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내가 SQL 쿼리 때리면서 봐야 되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스냅샷이나 히스토리 같은 데이터도 좀 필요하다, 전체 회원의 알림 기록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NoSQL 같은 기능성들이 필요한 거죠. 레거시 개편은 끝나지 않았고 1월 달처럼 조금의 장애가 나더니 전체 서비스가 몇 시간씩 장애 나는 민감도가 높아지고, 기능 요구 사항은 또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었던 이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와 레디스는 그대로 유지한 채 검색 엔진은 엘라서치를, 그리고 히스토리나 알림성 같이 대량의 데이터 처리는 NoSQL, 다이나모DB 같은 걸 선택하는 게 가장 모범 답안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100만이라는 회원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레거시를 개편하면서 포스트그레스QL, 레디스, 다이나모DB, 엘라서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준 높게 관리한다는 게 사실상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까요? 모범 답안은 있지만 그 모범 답안은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일단은 기술의 가지수를 줄이자였습니다. 모범 답안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이거 4개를 다 우리가 깊숙이 개발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한 2, 3년 뒤에 교체할 거 생각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요구치의 7, 80% 정도만 만족하는 서비스들로 최소한의 기술만 가져가자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택한 기술은 바로 몽고DB 아틀라스인데요. 다이나모DB와 같이 몽고DB 자체가 NoSQL이기 때문에 NoSQL 기본적인 기능도 가져갈 거고요. 몽고DB가 아닌 몽고DB 아틀라스에는 검색 엔진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엘라스서치와 같이 내부적으로 루신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엘라스틱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가 노리인데, 몽고DB 아틀라스에서 지원하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도 ES와 동일한 노리 형태소 분석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몽고DB 아틀라스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검색 엔진, 데이터 레이크, 실시간 데이터 처리, NoSQL성 같은 대량의 데이터 처리들을 전부 다 해결하자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물론 이게 최고의 기술은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엘라서치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포스트그레스QL에 있는 수많은 쿼리들도 튜닝이 안 끝났고, 레디스로 쓰고 있는 캐시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엘라서치와 다이나모DB, 도큐먼트DB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입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고의 답안은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맞는 적정 답안을 선택한 게 바로 몽고DB 아틀라스였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구축한 서비스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기존의 서비스와 장애는 격리된 형태를 가져가자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에 신규로 구축한 검색 엔진 아키텍처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구 인프라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API 게이트웨이로서만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규로 만든 인프라 백엔드가 백엔드 API로서의 역할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SNS, SQS, 스프링부트, 몽고DB를 통한 전체적인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SQS만 써도 되지만 SNS를 중간에 두었어요. SNS를 두게 되면서 우리는 멀티 구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의 글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이 블로그 글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해야 되는 대상은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블로그 글 상세, 조회수, 랭킹, 수많은 시스템들이 이벤트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벤트 구독이 SNS가 있다면 수많은 SQS, 람다, 키네시스 같이 구독 서비스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한 멀티 구독, 그리고 SQS, 흔히 말하는 메시지 큐 서비스를 통해서 최종적 일관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구독되는 것을 보장하게 되는 메시지 큐 서비스를 넣게 되고요. 스프링부트에 있는 SQS 리스너를 통해서 배합 조절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서버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메시지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구현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변화가 발행이 되더라도, 아무리 많은 메시지가 발행이 되더라도 내가 딱 원하는 양만큼만 메시지를 빨아들이고 검색 엔진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고 또 처리가 끝나면 또 원하는 양만큼만 빨아들이도록 배합 조절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 페이로드라고 하는, 아마 메시지 이벤트 드리븐 기반의 아키텍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시지에 다른 게 없고 딱 아이디 킥값만 넣어서 발행하는 것을 제로 페이로드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제로 페이로드를 통해서 이벤트가 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일관된 데이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보시면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SNS와 SQS와 스프링 부트로 이루어지는 이쪽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노드에서 SNS 쪽으로 API를 호출하는 부분은 실패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리트라이를 어떻게 할 거냐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에 해결책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발표하게 될 배달의 민족 권영근님의 발표를 보시면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올 건데, 이벤트 저장소를 중간에 두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AWS에서 SNS를 가기 전에 그 API 데이터 자체를 미리 이벤트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발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키텍처 복잡도가 사실 너무 높습니다. 이미 SNS, SQS, 스프링 부트로 이루어진 이 아키텍처 자체가 복잡한데 여기에 이벤트 저장소까지 넣기에는 현재 우리 인프런의 상황상으로는 조금 복잡도가 높다고 생각했고요. 에러 로그를 잘 남겨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수동으로 SNS 이벤트를 발행을 하자라고 좀 결론을 짓게 되었어요. 대신에 이제 알람을 잘 꾸몄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검색이나 이벤트가 유실될 일은 없을 거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 의존성이 생겼지만 기존 서비스와는 장애가 격리된 채로, 왜냐하면 SNS, AWS에 있는 SQS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로 하는 이벤트 서브스크립션까지 포함해서 서로가 격리되어 있는 아키텍처는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구축하게 된 검색 엔진 아키텍처는 기술 블록으로 공개할 예정이에요. 왜 스프링 부트를 SQS 리스너로 선택을 하게 되었나요? 왜 SNS, SQS를 좀 사용하게 되었고 카프카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건데요. 그 내용들은 이 발표가 아닌 기술 블록으로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인프런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 이제 뭐 할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90%의 코드가 구인프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jQuery와 정적 HTML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코드가 아직까지 90%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0%의 코드를 가지고 신규 인프런 프론트엔드와 신규 인프런 백엔드 코드가 조금씩 이관을 진행 중에 있고 검색 엔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키텍처가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은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즉 시즌 3와 시즌 3가 전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위대한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위대한 고쳐쓰기만 존재한다는 말인데요. 저는 글을 쓸 때 초안을 그렇게 열심히 쓰진 않습니다. 대충 쓰고요. 계속 첨삭을 합니다. 탈고를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의 아키텍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아키텍처를 선택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성공하는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요구한 타이밍에 출시할 수 있으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최고의 아키텍처를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저희 스타트업을 나타내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진행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이제 시즌 3와 시즌 4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시즌 5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많은 우리 아키텍처의 개선건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아키텍처들이 아직 도입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 5를 준비하고 싶고 이후에 시즌 6, 7까지 하나하나씩 우리의 아키텍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험들을 저희 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즌을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이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